is being recorded.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좀 약간 제목은 길지만,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이 암 치료 중에서 저희가 그 항암제라고 하면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좀 잘 이렇게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 암 치료제가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어 왔는지 그런 이렇게 변천사들, 그리고 현재 암 치료제 종류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개요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을 영양학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암 치료제 발전 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은 크게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이러한 치료제들이 현재 지금 다 쓰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바로 3세대인 거죠. 그럼 이제 뭐 우선 1세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1세대 같은 경우는 화학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 항암제 같은 경우는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다 같이 공격을 하는 거죠. 따라서 저희가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은 이러한 그 많은 암 환자분들이 이게 투병을 하시다가 되게 다양한 부작용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으로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엘사백 말씀하셨지만 그런 탈모가 굉장히 이렇게 크게 올 수가 있고, 구토라든지 신경 독성, 뭐 간 독성, 폐 독성, 되게 다양한 장기에서 이런 독성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2세대로는 표적 항암제가 있는데, 이제 당연히 과학자분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0년도에 그때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환자들마다 각각 다른 유전학적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다른 약물을 써야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이 이제 지나서 2010년도부터는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제 그러한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를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크루즈 미사일처럼 타겟만 딱 잡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2세대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되게 그때는 이게 발견이 되었을 때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제 문제는 계속 이거를 이제 치료제를 사용하다 보면은 내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전자 변이가 나타나는 환자에게는 절대 쓸 수 없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도 어떠한 환자들한테 잘 들 수 있고 어떤 환자들한테는 듣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좀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한 거죠. 그래서 1세대와 2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암세포를 이제 공격을 하지만 3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이게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바로 면역 항암제인 거죠. 이건 바로 그래서 암세포만을 공격할 뿐만이 아니라 암세포 주변의 이런 환경 자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증진시켜서 면역 세포들의 기능까지 올려주는 것을 바로 이런 면역 항암제라고 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면역 항암제에 대한 기전에서 좀 약간 짧게 말씀드리고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라는 거는 암세포가 인체 면역 체계를 회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예.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네. 카터 대통령? 예, 이분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의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이제 91세 나이로, 근데 지금 이제 98세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91세 나이 때 피부암의 일종 중에 하나인 그 악성 흑색종을 이제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 악성 흑색종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간이랑 뇌까지도 다 전이가 다 일어난 상태였어요. 네. 하지만 지금 이제 2022년도에도 현재 지금 이분이 잘 살아 계신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암을 이겨냈느냐. 그때 이분은 면역항암제라는 이제 이 항암제를 이제 투여를 받으셨고,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수술과 함께 이런 방사선 치료를 견뎌내셨던 거죠. 그래서 이 면역항암제를 이제 투여 받으시고 나서 4개월 만에 극적으로 이 흑색종이 완전 깨끗하게 다 완치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면역항암제에 대한 약간 굉장히 좋은 사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분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된 거고, 그리고 면역항암제는 또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PD-1 억제제라는 게 있고
CTLA4 저해제라는 게 있어요. 네, 예, 그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항암제, 이게 또 키워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면역이죠, 면역. 예, 키워드가 면역이죠. 면역 항암제는 면역 세포 중에 하나인 T세포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암세포를 이제 공격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T세포가 무엇이냐? T세포라는 거는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이제 저희 몸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발견을 하고 나서 파괴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경찰이 이제 도둑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 도둑들이 들어왔을 때 의심되는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공격 여부를 이제 확인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세포라고 판단되면은 바로 공격을 해야 하는데 그때 이제 이 과정 중에 이제 면역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그 관문이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 암세포는 PDL1이라는 물질을 생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란색에 보이시는 게 바로 이 암세포인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바로 PDL1이라는 물질, 빨간색 지금 물질이 보이시죠? 이러한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바로 그 이유가 이 PDL1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세포인 T세포가 이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방해하는 이제 그런 수법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바로 암세포의 바로 작전인 거죠. 그래서 이 암세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저희 면역 체계를 회피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게 바로 이 PDL1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PDL1이 저희 T세포 중에 PD1과 결합하지 못하게 해서 이제 저해를 하는 게 바로 면역 항암제의 기전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가 이 T세포를 활성화시키게끔 하고 그래서 이 암세포를 인식하게 하고 따라서 이 T세포가 이 암세포를 공격하게끔 하는 게 바로 이 면역 항암제의 바로 이 기전인 거죠. 근데 이렇게 면역 항암제가 다 좋은 것만 이렇게 있는 건 아닌데 단점이 또 당연히 이게 반드시 있는데요. 이제 사용 적응증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폐암이라든지 뭐 상피암, 흑색종, 뭐 두경부암, 신폐소암, 또는 뭐 림프종이라든지 위암과 같은 이제 그런 좀 적응증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모든 그 환자들 이러한 그 환자들 중에서도 반응하는 환자들이 10명 중에 2명 중에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극적인 반응이 좀 일어날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그 말은 나머지 70%에서 80%는 반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면역항암제만 쓰면 안 되고 면역항암제와 함께 기존 항암제와 같이 이렇게 동시에 좀 써야 하는 좀 그러한 단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면역항암제라는 건 말 그대로 저희 몸이 면역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면역 기능이 떨어진 거를 다시 한번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으로 면역 세포가 과도하게 이제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몸 안에 있는 내분비 기관의 염증 등이 이제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췌장의 염증으로 이렇게 인해서 당뇨병이 발생할 경우 당뇨병성 케톤 산증과 같은 그런 심각한 합병증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 이제 세브란스 병원 환자 중에서 이제 면역 항암제 치료 환자와 세포독성 항암제 환자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15년 가까이 이러한 데이터를 누적했었는데 면역 항암제를 이제 치료받은 사람 한 220명 정도, 그리고 세포독성 항암제를 이제 치료받은 사람 한 1,100명 대상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제 누적해서 확인한 결과 어떤 걸 발견했냐면 면역 항암제를 사용한 그룹에 비해서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무려 245%나 더 높아졌다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혈당 상승 환자군 비율이 면역 항암제가 약 10.4%, 전통 항암제가 7.4%로 이렇게 혈당이 이렇게 좀 더 많이 더 상승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당이 너무 높거나 또 너무 낮아도 이런 알츠하이머와 이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 혈당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런 면역 항암제가 바로 이런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좀 약간
새로운 부작용으로 요즘에 또 다시 또 확인된 게 자가 면역 질환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역 세포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저희 몸 안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까지 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염, 폐렴까지 발생해서 사망하는 이제 그런 사례까지 아주 드물게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 이러한 면역 관련된